안녕하세요. 북스원 카페 여러분.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3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3차 교육과정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현행 교육과정이 안 나오면 상당수가 이제 3차 교육과정이 나오거든요. 그럼 3차 교육과정을 볼게요. 이 3차 교육과정의 시대적 배경은 유신 정권이죠. 그래서 박정희가 독재 권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강력한 이제 민족주의를 이제 내세우기 시작하고 국적 있는 교육을 강조했던 그 시기고요. 그 이단으로 이제 국사과가 사회과에서 완전히 독립이 됐죠. 예. 그 시기가 이제 3차 교육과정 시기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보면 1973년 8월에 3차 중학교 교육과정, 74년 12월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공포하였다. 이 3차 그 교육 과정은 학문 중심 교육 과정이 중심이고요. 국민 교육 현장 이념을 구현을 표방하였다. 자, 이에 따라 국민적 자질과 함양, 인간 교육의 강화, 지식, 기술, 교육의 쇄신들 표방하였다. 무엇보다 1972년 10월에 1972년 10월에 유신 이후에 제4공학이 내세웠던 한국적 형식과 국가의 정책적 의지가 강조되는 국적 있는 교육이 재창 한 것이 3차 교육과정 가장 큰 특징이다. 이렇게 보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역사 과목에 큰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요게 예전에 하면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어, 역사 과목에서 가장 큰 변화는 중고등학교 국사가 필수 과목으로 사회과에서 떨어져 나와 독립교과가 되었다는 거야. 예. 이 말은 뭐냐면 이 교과는 예전에 이제 역사과는 사회과로 이렇게 묶어 있었는데 그 사회과 안에 세계사가 있고 그 한국사가 있었죠. 그 당시에는 국사라고 하죠. 자, 근데 이제 이 한국사, 국사가 사회과에서 독립해 나갔고 국사과가 된 거야. 자, 그만큼 이제 국사의 위상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런 체제, 그러니까 국사과가 독립되고 그 이렇게 사회과 안에 세계사는 남아있는 그 이원적인 그 체제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면 3차부터 시작해서 5차까지 이제 지속이 돼요. 그래서 이런 세계사는 사회과, 그다음에 국사는 국사과 이런 이원적인 체제가 이 5차까지 진행됐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중학교 사회과는 지리, 세계사, 세계사는 여기 이제 사회과에 계속 있죠. 그다음에 일반 사회, 고등학교 사회과는 일반 사회, 고등학교 사회과는 국토지지, 인문지, 세계사, 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세계사도 사회과가 있고요. 자, 이에 따라서 이제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은 국사과의 국사 교육과 사회과의 세계사 교육을 이원화되었다. 그죠? 한편 고등학교 세계사는 선택 과목으로 바뀌에 따라서 세계사 교육이 약화되었다. 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3차 교육과정에서 정부의 교과서 정책도 근본적으로 변했는데요. 1차와 2차 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 국정하고 검정을 병행했던 정책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하게 국정으로 통일시켰죠. 예. 그리고 중학교 교과서는 전면적으로 국정화됐으며 고등학교 교과서도 국정화 바뀌었다. 그리고 세계사 교과서는 검정은 유지하긴 했지만 한 종류의 교과서만 인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단일 검정 교과서고요. 거의 중국정화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모든 역사 교과서는 한 가지로 남게 되었다. 자, 이런 국정화 정책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 반발이 좀 많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책을 만든 국사교육 강화위원회에서도 반발이 많았는데 그 내용을 좀 보면요. 뭐 학생들 역사관이 고정화되고 반이나 역사에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염려가 있으며 경쟁이 없어져 우수한 교과서 생산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국사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했으나 결국에는 국사교과서는 정부의 정책적 의지에 따라서 국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한편 국난 극복의 정신 자세를 강조하면서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의 대외정제사를 다루고 있는 시정과 극복이라는 중고등학교 독복용 국사 교재가 간행되어 보급되었어요. 이 시정과 극복이라는 책의 명칭을 좀 외워두셔야겠죠.
이 시험과 극복은 상당히 뭐랄까요? 정치적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당시에 10월 유신을 정당화하기 위한 건데 왜냐하면 이제 그 10월 유신에서 이제 내세웠던 것이 뭐죠? 한국적 민주주의죠. 우리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우리나라 현실에 맞지 않고 우리나라는 한국적 민주주의를 실시해야 된다. 그 이유는 그 당시 우리나라는 안팎으로 위기에 처해져 있다. 이런 식으로 강조하면서 그래서 이런 시련 속에서 뭔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치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만든 게 이제 10월 유신인데 자, 그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교과서가 이 시정과 극복이에요. 근데 이제 이 책에는 좀 약간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이제 그 만든 의도도 문제가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또 이게 뭐냐면 보질 않아. 여기 보시면 독북용이죠. 그러니까 수업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참고 도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잘 보질 않죠.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거를 어디로 편입시키냐면 정식 교과서로 편입시켜요. 예. 그래서 3차 교육과정 개정 부분에서 교과서 이제 이렇게 편입시키고 나중에 4차 교육과정에선 그 교과서 한 권이 좀 그 많잖아요. 독북용 시험과 극복까지 포함시켜 놨으니까. 그래서 4차 때는 이게 상하권으로 이렇게 분리돼 나가요. 예. 그래서 4차, 5차까지는 국사책이 2권이 돼. 2권. 자, 일단 이렇게 했는데 이 시월 유신은 시월 유신의 정당성에 대한 설명에 상당한 분량을 차지하기 때문에 정치 권력의 어떤 강화, 체제 유지 수단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3차 교육과정에서는 3차 교육과정의 중학교 국사는 정치사, 일반사 중심의 통사적 내용이고요. 그리고 2학년 때는 조선 전기, 3학년 때는 신학부터 다루겠다. 고등학교 국사는 문화사 중심으로 시대적 성격이나 문화적 특성을 강조하는 주제 중심 구조를 도입하고 있다. 자, 또 단순한 왕조 중심의 연대사적인 서술을 탈피하고 고대와 근대라는 시대 구분을 사용했다는 거. 그 여기에서 이제 눈여볼 것은 이제 시대 구분이 이때 이제 들어갔기 했죠. 근데 완전한 시대 구분은 아니었어요. 왜냐면 고대와 근대는 시대 구분을 사용했는데 고려와 중세는 그대로 왕조명을 이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이제 뭐냐면 시대 구분 인식이 완전히 정착되지 않았다는 게 좀 특징이죠. 자, 중고등학교는 공이 국적 있는 교육을 이제 토한 주체성 확립이 민족 중흥이나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는 국사교육을 목표로 내세웠다. 자, 이에 따라 민족의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민족 문화나 민족적 정통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내용이 중시되었으며 민족사관이 확립된 걸 강조했다. 하지만 그 민족 정신과 민족 문화에 대한 강조는 한편으로 정치적 이데올로기에 사용됐으며 민족사에 대한 국수주의적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나타나기도 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것이 상당히 정치 의도 강하죠. 국사교과서에서.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목적을 달성하거나 독재 정권을 합리화시키는 데 사용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이제 이런 국정교과서 비판 내용이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세계사의 경우에는 세계 속에 한국을 내세우면서 세계 문화에 대한 올바른 평가와 수용을 강조했다. 자, 서양사 못지않게 이 아시아 역사에 대한 이해를 중요하다는 것이 교육과정에 포함했으며 동서양의 이제 역사적 특성과 독자적 성격을 중시했다. 자, 이런 세계사의 어, 아, 방향은 이후 교육과정 개정 때보다 아시아사를 이제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 서양사보다 아시아사를 이제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타나는데 이런 추세가 이제 언제까지 가냐면 09년 개정부터는까지 가는 것 같아. 09년. 근데 15년 개정으로 넘으면서 이게 이제 점점 서양사나 아시아사도 이제 중국사 중심으로 이제 또 재편돼요. 또 그 외에는 기타사 등등은 또 제외시키고 동남아시아도 비중이 줄고 그 이유는 이제 생각해 보면 아이들이 이제 뭐냐면 너무 분량이 많다는 거죠. 이 모든 아시아사와 기타사를 배우기에는 예. 하여튼 그런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3차 교육과정도 한번 개정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978년 하면 개정을 했는데 이때 교과서 제도가 이제 개정이 됐거든요. 자, 개정된 교과서 제도에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국정, 검정, 인종으로 되어 있는 교과서 제도가 1종, 2종, 인종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예. 그래서 국정은 1종으로, 그다음에 검정은 2종으로 이렇게 있죠. 요 관련된 내용은 녹색책의 교과서 관련된 내용에 있죠. 자, 1종은 도서는 편찬과 발행권 여전히 국가나 국가기관이 가지고 있지만 종래 국정교과서와 달리 교과서 연구 개발은 전문 연구기관이 맡아서 하고 다단계 교과서 발행 과정을 거치는 연구 개발용 도서임을 표방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제 국정에서 보시면 돼요. 예, 실질적으로는 말로는 그런 거고 중학교 교과서는 원칙적으로 모두 일종 도서였으며 그다음 고등학교와 국사 세계사 교과서도 일종 도서로 분류됐다. 하지만 일종 도서는 실제로는 종래 국정교과서 별다른 차이를 찾아보기 힘들다. 한편 요게 이제 되게 중요한데 독병용 국사 교재인 앞에서 말한 시험과 극복이 없어지고 그 내용이 국사 교과서에 흡수되면서 교과서 분량이 대폭 늘어났다. 그래서 나중에 4차 교육과정부터는 요게 많아지니까 국사 교과서를 두 권으로 나눠서 인제 나누게 계기가 되었다. 상원, 상건, 하건 이렇게 인제 나눴거든요. 제가 인제 고등학교 다닐 때는 5차 교육과정 시기였어요. 그때 5 차에서 6 차로 넘어갔던 시기였는데 요때는 제가 인제 기억으로는 상하권으로 이렇게 두 권으로 배웠던 기억이 나. 예. 그래 갖고 이제 그때 국사 교과서는 이제 내용이 상당히 많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종이질이 별로 안 좋았어요. 지금처럼 막 컬러풀하고 이게 큰 종이질이 아니라 마분지 신문지를 해 가지고 해서 만든 그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으로는 그 책이 대신에 가격이 상당히 쌌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은 책 그 교과서 한 권당 보통 만 원이 넘어가더라고요. 국사책이나 뭐 세계사 책 보면. 그래서 뭐 물가 상승도 있고 또 인제 종이질도 좋아지고 그다음에 컬러 프린트도 인제 막 하니까 그런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내용은 많은데 흑백이고 그리고 질도 안 좋기 때문에 종이질도 안 좋기 때문에 1,000원, 2,000원 정도 했던 걸로 기억이 나. 예. 그래서 교과서가 되게 쌌어요 그때는요. 아 자 하여튼 그다음에 4차 교육과정 보죠. 4차 교육과정하고 뭐 5 차, 6 차는 시험 문제에 거의 안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예전에 이제 6 차가 좀 나오긴 했는데 이거는 이제 6차 교육과정 때 그때 나왔던 거고 지금 안 나온 지 한참 됐죠. 그래서 4차 교육과정이나 5 차, 6 차는 그냥 중요한 부분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4차 교육과정은 1980 년대죠. 요때가 인제 통치 시기가 전두환의 제5 공화국 때죠. 자, 요때 인제 강조됐던 교육과정 이념이 뭐냐면 어 인간 중심 교육과정이야. 그래서 그 인간 중심 교육과정은 이제 중점으로 종종 교과에서 강조하는 교과 중심, 경험 중심, 학문 중심 교육과정도 포함돼 있다. 그리고 초, 중, 고등학교 교육과정 사이의 연계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했는데 전혀 그 전두환 정권이 인간 중심적 교육과정은 안 맞죠. 근데 하여튼 좀 더 뭔가 부족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메꾸는 것 같아. 자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이 밑에 있는 내용들은 좀 그냥 각자 보시면 돼요. 뭐 통합을 강조했다.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사회과 통합이 강조됐다. 중학교에서는. 사회과 통합의 경향은 인제 4 차, 5 차, 6차 계속 진행이 돼요. 자 그다음에 인제 고등학교 사회과의 경우에는 인제 그 뭐냐면 그 명칭이 좀 바뀌었다. 그래 갖고 그 당시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각각 사회 1, 사회 2 그다음에 지리 과목은 지리 2, 지리 1, 지리 2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인제 고등학교 사회과는 사회 1, 사회 2, 세계사. 세계사는 계속 사회과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리 1, 지리 2로 구성되었다. 예. 그리고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사를 필수 과목화 되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이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티오가 상당히 많았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인문계는 4 단위, 자연계는 2 단위. 그래서 세계사 교육이 약화된 것은 여전했다. 어 요 정도만 했어도 상당히 지금 만약에 이렇게 실시하면 상당히 역사과에 이제 누레상스인데 하여튼 그래요. 자 그다음에 당시 교과서는 중학교는 기본적으로 1 종이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국사는 1 종이었으나 세계사는 2 종으로 바뀌었다. 자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978 년에 개정이 한번 일어났잖아요. 3차 교육과정 개정. 그때 세계사 교과서는 1 종이었죠. 근데 이걸 2 종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국정에서 그냥 검정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검정 교과서로 한정되었다. 자, 그렇지만 이 검정 합격 숫자는 이게 검정 합격 숫자는 검정에 통과된 교과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5종으로 제한됐으며 교육과정과 엄격한 그 검정 구조로 인해서 교과서마다 내용상의 차이는 별로 찾아보기 힘들다는 평가를 받았다. 5종이면 많지 않나요? 지금 그 제가 알기로는 세계사 교과서가 4종으로 돼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5종으로 딱 제한을 했는데 지금은 4종이야. 아마 이제 세계사가 잘 안 팔리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시장 논리에 따라서. 그다음에 앞에서 인제 국사 교과서가 두껍다고 했죠. 그래서 국사 교과서가 상하 2권으로 이렇게 분책이 됐어요. 그래서 상권은 우리나라 부터 시작해서 조선의 전기까지, 임진왜란에서 병자호란까지, 하권은 조선 후기부터 현재까지 이제 다루고 있다 이렇게죠. 자, 이러한 구분은 그 어디에 입각하냐면 조선 후기 자생적 근대화론에 입각한 거야. 그래서 근대사의 시작을 언제 18세기로 보는 관점에서 받아들였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체제는 계속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지금까지. 그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분할 때 이렇게 인제 있는데 다만 인제 지금은 병자호란까지 아니 병자호란까지 맞네요. 예. 지금이 아니면 지금은 마찬가지로 예 강화도 강해군 정권까지 병자호란이죠. 그러니까 인조 반정 이전까지 인제인데 그 병자호란에서 는 이게 후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강해군 있죠. 강해군은 이제 뭐냐면 뒷정원에서 조선 전기로 나누고 그 이유는 조선 후기로 나누는 것 같아요. 인조 반정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병자호란은 조선 전기가 아니라 지금은 조선 후기로 이렇게 편입을 시키는데 그건 아마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뭐냐면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을 너무 강조하면 이걸 가지고 인제 그 조선 전기에 조선 후기로 넘어간 기준이 돼 버리면 이게 우리의 내재적인 어떤 그 기준이 아니라 어떤 외부의 침입 때문에 우리가 인제 이런 식으로 사회가 바뀌었다 식으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식민사관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약간 타율성을 극복하는 차원에서 예전에는 임진왜란 병정을 끊어 갖고 조선 전기, 그 후에는 조선 후기 이렇게 나누는데 이때 우리나라는 지금은 강해군을 기점으로 해 갖고 인조 반정 이후부터 성리학적 지배 체제가 더 강화됐다. 그 우리의 내부적인 어떤 그 논리 있죠? 그런 거에 따라서 인제 나누는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좀 약간 미세한 차이가 있긴 있는데 하여튼 큰 틀은 이때부터 이제 시작했다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그 중학교 국사는 시대사 중심의 통사적인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19세기 이후에 현재까지 민족 순환사와 투쟁사를 보강하였다. 자, 고등학교 는 사회문화사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겠다. 그래서 중학교 국사는 정치사, 그다음에 고등학교 국사는 사회문화사 이를 강조하는 내용 조직 방법은 나중에 인제 7차 교육까지는 더 가요. 물론 개정 때는 좀 바뀌기 시작하지만 자, 그래서 고등학교 국사의 경우에는 시대별 성격을 반영한 시대 구분을 시도하여 이때는 완전하게 이제 시대 구분이 들어왔죠. 고대, 중세, 근세, 근대, 현대에 구분했다. 그래서 종전에는 고대와 근대만 이렇게 구분했는데 중세와 근세는 예전에 3차 교육 과정에서는 명칭이 고려, 조선 이렇게 왕조명을 썼잖아요. 그런데 이때부터 완전한 시대 구분을 썼다는 거 고등학교 때. 그리고 근대사를 조선 후기부터 개항까지 개항에서 해방까지 2개의 단어로 분류하여 강화됐다. 자, 근데 이제 이게 이제 난 2개 단어지만 나중에 3개 단어로 이제 확대돼요. 구한말, 그다음에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현대사 이렇게. 그래서 점점 이제 뭐냐면 근현대사를 강조하는 분위기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죠. 하지만 조선 전기를 근세라고 시대 구분하는 것, 근대의 시작을 18세기를 보고 있는 것 등은 학자 간에 이제 상당한 논란이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거 외에도 그 당시에는 이제 역사 교과서를 둘러싸고 논쟁이 좀 있었어요. 외부적인 논쟁이.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그 1928년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오타가 28년이 아니라 1982년이죠. 자, 그 당시 일본의 호쇼다라는 그 출판사에서 그 아까 인제 신민사강에 입각한 책을 인제 뭐냐면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남한 경영론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이걸 인제 소식을 듣는 재야사학자 일부 언론들 중심으로 이 국사 교과서를 보니까 '신민사학의 잔재가 많다.'라는 비판이 인제 거세게 됐어요. 특히
고대사 부분의 비판이 이제 집중이 되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고조선 역사에 대한 축소 왜곡, 삼국 초기 역사 누락 등을 비롯한 많은 고대사 소설의 문제점을 지적했고요. 자, 때마침 국사학계에서는 고조선을 비롯해서 고대사 전반적인 인식 체계에 대한 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래서 이제 이에 따라 1986년에 국사학계 중진학자들은 국사교육 심의위 국사교육 심의회를 구성했어요. 그 명칭 좀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요 국사교육 심의회에서 뭘 이제 만들었냐면 국사교과서에 다룰 내용의 중고를 정하고 문제가 되었던 내용 서술의 통일안을 마련했다는 거. 그래서 국사교육 심의회에서는 제5차 교육과정에서 다음에 사용한 그 교육과정이죠. 교과서에서 사용된 교과서 편찬에 대비해 교과서 편찬 국사교과서 편찬 중고안을 만들고요. 요 명칭 좀 외워두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죠. 09년 기출에 나왔던 거야. 요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고대사 이제 17개 항목, 중세사 8개 항목, 근현대사 6개 항목, 역사교육 4개 항목을 거쳐서 국사 용어의 통일, 그다음에 한자음 포기 원칙, 다른 학설 또는 두 가지 학설에 있는 내용 취급, 역사 지명의 포기 등의 내용 서술의 원칙을 정하였다.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만든 게 국사교과서 내용 전개 중고안이다. 그래서 여기 두 가지 국사교육 편찬 중고안과 국사교과서 내용 전개 중고안이 가지고 이런 식으로 그 뭐냐면 그 서술 기준의 원칙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세계사 교육에서는 아시아사가 유럽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관점에서 앞에서 이제 4차 교육 과정에서 아시아사를 강조했다고 했죠. 그래서 아시아사를 강조하는 분위기가 이제 나타나요. 물론 아시아사라고 해서 이제 뭐 모든 역사를 다 동등하게 다룬 건 아니겠죠. 주로 이제 중국사 중심이겠죠. 그래서 이 아시아사는 유럽사보다 먼저 서술됐으며 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과정과 자생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일본에서 이제 에도 막부 시기 때 이제 이런 근대화 모습과 그다음에 그 중국에서 이제 17, 18세기 때 이제 자본주의 맹하론에 입각한 근대화론 이런 것들이 반영됐다고 보시면 돼요. 또한 유럽사, 중국사 중심을 벗어나서 그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 또는 어, 그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를 포방을 따라서 고등학교 세계사 교과에서 서남아시아사, 뭐 남아시아사 보강했고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 역사가 일부 포함되었다. 자, 이런 경향이 이제 7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15년 09년 개정 교육과정까지 가요. 그렇지만 15년 개정 교육과정 넘어가면서 이제 다시 예전에 비판했던 유럽사와 중국사 중심으로 돌아오게 되죠. 예.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공부 분량이 많다는 거야, 애들. 음. 또한 국사 세계사 관련성과 중고등학교 세계사 연관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한계도 있는데 자, 중학교, 고등학교 국사 세계사의 연관성 여전히 미흡하였으며 유럽사와 중국사 중심의 역사 소수로부터 탈피는 형식에 지나지 않는 비판이 있다. 이렇게 있죠. 자, 이 시기에 또 역사 교육 과정에서 주목할 게 뭐냐면 그 당시 이제 점점 민주화 분위기가 확산이 됐죠. 그러면서 역사 교육의 이데올로기적 평행성에 대한 비판이 전개되기 시작해요. 젊은 교사나 진보적 역사학자들 중심으로 제기된 이들 비판은 대체로 역사 교육이 봉건 사회와 일제 시민사회 일제 식민지 유산의 계승, 미군정 이대 반공 이대의 강화 등이 이용됐으며 곳곳에 전제주의적 국가 이데올로기가 스며들었던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국사 교과서는 정권의 이데올을 정당하고 그 홍보 역할을 충실히 해오고 있으며 정권과 연결된 계층의 이데올로기를 대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재학사학자들이 일본 이제 그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을 고대사 집중에 이제 뭐냐면 어 했잖아요. 그래서 고대사를 비판한 것처럼 여기에서는 근현대사 서술이 비판이야. 이 민주화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그래서 해방 이후에 현대사 내용은 정권의 홍보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시책이나 성과를 두드리게 홍보하고 반공 이데올로기를 맹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었다. 또한 한마 일제 통치기의 경우 서구식 근대화 이론의 입장에서 구유주와 민주주의 운동의 역사를 주로 일제 농민 노동운동 같은 민중운동을 배제하거나 보조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사회주의 계열의 민족운동 서술은 금기시되었으며
민족해방운동 실상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건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자, 이런 비판은 나중에 이제 4차 교육, 5차 교육 과정에서 많이 또 개선이 돼요. 자, 그래서 정근대의 경우에도 민중의 이제 생활이 입장에 무시한 채 지배층 위주의 사관과 역사 소설을 보여주었다고 비판을 받았다. 또한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밀란의 원인을 단지 탄광오리의 부패로 돌리고 있으며 민중의식의 선적을 도외시하고 있다고 비판을 받았다. 자, 1980년대 후반부터 역사학계나 교육계 일부에서 이러한 주장은 민중사관이라고 부르면서 그 관점과 역사 인식을 비판하고 나섬으로써 역사 교과서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졌다. 하지만 역사 교과서 이데올로기의 평행성에 대한 비판은 이후 개정된 교과서에도 역사 교육이 정치적 예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 계기가 되었으며 그 민족사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한국 근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불러일으키고 정치사회의 사회사나 생활사의 중요성을 부각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국사는 종종에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는 2, 3학년에서는 각각 2시간, 고등학교는 6단위에서 편성되었다. 사회과의 경우에는 중학교 사회원, 지리와 세계사 영역, 사회2는 세계사 일반 영역, 사회3은 일반 사회와 지리 영역 구성됐고 종전에 2학년, 3학년 같은 세계사는 1, 2학년 변경되었다. 고등학교 세계사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에서는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각각 4단위, 자연계 경우 4차 교육과정보다 2단위 더 늘어났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국사교육의 경우 학급별 계열성을 강화하면서 국민학교에서는 주제 중심의 생활사, 그다음 중학교는 정치사 중심의 시대사, 고등학교는 문화사상사 중심의 통사가 돼 분야사를 주제별로 접근하도록 했다. 자, 이런 체제는 계속 7차 교육과정까지 가죠. 그리고 중학교 국사 단원은 왕조별로 구성이 되는데 그에 반해서 이제 고등학교는 시대 구분을 강화시켰어요. 그리고 또 이행 단계를 뒀어. 그래서 그 고대에서 뭐 중세 갈 때 이행, 그다음 단계를 두고 중세에서 근세 넘어갈 때 이행, 근세에서 근대 넘어갈 때 이행. 그 이행 단원의 명칭을 보면 중세 사회 이행, 그다음에 근세 사회 전환, 근대 사회도 지향 이런 단원이죠. 다 이행 단원이야. 이건 시대 구분할 때 제가 이제 남색제 강독할 때 그 이행 단원을 뒀다고 했죠. 갑자기 뭐 시대가 A에서 B로 갑자기 뛰어노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계기가 있더라도 앞뒤 전후로 해서 이행이라는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요건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인제 4차 교육과정까지는 근현대사 부분이 2개 단원이었죠. 근데 이제 5 차부터 넘어오면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3개 단원 넘어가. 어 그래서 그 있고 그래서 이제 3개 단원으로 인제 바뀌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인제 국사교과서 이데올로기 평행성의 비판도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 그래서 교과서 서술에 학계 진보적 견해를 수용해서 역사의 주인공이 누군지를 입장에서 기층사회 움직임과 내재적 발전을 주목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개정된 국사교과서 요때 이제 개정된 교과서는 이제 뭐냐면 5차 교육과정 그러니까 4차 교육과정 안에서도 몇 번 이제 교과서 개정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정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자, 조선 후기 때 기사에서 민중의 동향에 보도 적극적으로 인제 그 후기사에서 민중의 동향을 보다 적극적으로 서술하고 있으며 일제의 무장 투쟁 독립과 사회주의 운동, 북한 정권의 성립 등을 세로히 담고 있다. 또한 왕의 주어로 하는 서술의 변경, 동학운동을 동학농민운동으로 바꾸는 등 일부 용어의 개정이 나타났다. 하지만 국사교과서 일종체제 유지와 맞물려 이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세계사의 경우에는 중학교 이하 사회원에서 중세 이전까지, 사회2에서는 르네상스 이후로 배우도록 했다. 자, 이러한 교수 유목 구성은 세계사 국사 내용의 연계성을 도모하고 중학교 1학년 세계사에서 중세까지 시간 의식의 기반을 형성하고 그 기초 위에 국사를 배우게 하며 세계사를 배운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세계사 조망하도록 하는 취지하에 이루어진 것이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중세사 학습을 통해 역사인식이 토대할 수 있는 시간의식의 형성이 과연 효율적인가 이루어진가는 의문이 있다. 또한 중학교의 세계사를 먼저 배우고 자국사를 나중에 배우는 역사학습의 순서가 적합한 걸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 편지에 대한 이제 비판 내용이 두 가지가 있죠. 자, 뒷부분은 이제 뭐 사회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제 건너뛰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고등학교 세계사에서는 그 보면 이전부터 내용은 교육과정 편성 원칙이긴 하지만 고중세사는 문화권 학습, 그다음에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으로 구성됐다. 그래서 이런 체제가 상당히 지속이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게 계기가 됐던 것이 중간에 지리산의 발견이죠. 그래서 지리산의 발견 이전까지는 주로 문화권이 따로따로 놀았잖아. 그러다 보니까 문화권 학습이 되는 거고, 지리산의 발견 이후부터는 이게 하나로 인제 합쳐지게 되죠. 그래서 서양 중심으로 해 갖고 서양의 어떤 근대적 흐름에 따라서 그 주제 중심으로 구성이 됐어요. 음. 그래서 중세까지는 각 문화권의 다 이 다른 문화권을 구별하는 독자적인 성격과 발전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근대에도 접어들면서 어떤 한 문화권에서 일어난 역사 사건이 세계 다른 문화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의미에서 비록 진정한 의미의 세계사가 성립된 관점에 의한 것 할 수 있다. 여기에서 그 한 문화권, 주로 어떤 문화권일까요? 서양이죠, 서양. 서유럽 문화권이죠. 자, 그다음 첫 번째 단원에 이제 세계사 성격과 학습 방법의 일종의 도입 단계를 뒀다. 예. 이 단원에서는 보통 역사의 개념, 역사학습의 목적, 세계사의 의미와 같은 역사 이론이나 현대 세계의 특성을 다루고 있다. 자, 이 내용이 지금도 계속되죠. 보통 이 세계사나 한국사 보면 첫 단원에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 연구 방법론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물론 이제 그 수업 시간에는 그냥 지나치고 넘어가지만 하여튼 이런 게 나와.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이 극히 빈약하고 형식적이고 대단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동서양의 이분법과 아시아에서의 중국 사이의 어떤 중심의 시대 구분 지향을 포방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전의 교과서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6차 교육과정 볼게요. 6차 교육과정은 나름대로 인제 민주화 운동이 끝난 후에 했던 이제 90 년대 교육과정이죠. 교육과정. 그래 갖고 인제 6차 교육과정 인제 실시를 했는데, 자, 6차 교육 과정은 별로 특징은 없어요. 다만 이제 여기에서 인제 눈여겨볼 게 뭐냐면 역사 교육이 이제 타격을 받게 된 거야. 역사 교육. 앞에서 3, 4차, 5 차까지는 국사과가 이제 독립해 갖고 나름대로 시수가 확보되고 좀 역사과 유상이 좀 올라갔던 시기고, 6차 교육 과정이 넘어오면서 인제 통합형이 인제 등장해, 융합형이. 어 그러면서 지금 국사과가 예전에 독립했는데 이때부터는 국사과가 사회과로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일원화됐다는 게 특징이야, 일원화됐던 거. 그래서 인제 그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역사 교육도 커다란 변화가 있었다. 3차 교육 과정부터 독립교육과 유지되었던 국사과 폐지되고 교육 과정 편성 편제상 사회과 통합이 되었다. 일원화됐다고 보시면 되죠. 자, 이에 따라서 국사과 사회과 속에 세계화는 이원적 역사 교육 체제. 그래서 3 차에서 5 차까지, 이런 체제가 이런 체제가 이원적인 교육 체제가 사회과 속에서 국산화 세계사 이론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예. 그래서 앞에 부분하고 인제 연결시켜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앞에 부분은 3차 교육 과정 있죠? 3차 교육 과정하고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부분을. 예. 자, 제가 도중에 그 5차 교육 과정 좀 얘기하다가, 아니 4차 교육 과정 얘기하다가 5차 교육 과정을 같이 버무려서 얘기한 것 같아. 그래서 앞에 부분은 4차 교육 과정이고 뒤에 부분 5차 교육 과정이에요. 예. 요거 좀 약간 구분해서 보세요. 제가 4차 좀 얘기하다가 5 차를 좀 얘기했어야 되는데 5차 교육 과정은 그냥 얘기 안 하고 그냥 연결돼서 계속 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구분해서 4 차, 5차 구분을 해서 좀 보시고요. 자, 하여튼 그 국사 세계사라는 사회과랑 세계사라는 이원적인 역사 교육 체제로서 이게 이론적인 형태로 바뀌었다. 이게 특징이죠. 다만 인제 국사의 경우에는 중학교에서도 다른 사회 과목과 별도 교과서 만들고 별개의 수업 시설 편성하고 운영도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 예전에 어떤 식으로 인제 운영이 됐냐면 6차 때요. 예, 지금도 제가 인제 기억이 나는데, 예, 그 당시에 인제 그 국사는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과의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과 안에 국사, 세계사, 그다음에 사회, 뭐 지리 이런 식으로 이제 다 통합을
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에 대해서 이제 역사계나 뭐 여론이 별로 안 좋아했어. 여론이 별로 안 좋으니까 그러면 이 국사책은 국사는 따로 인제 만들자. 그러니까 교과 과목으로서는 뭐냐면 사회라는 과목에 들어가 있지만 그 국사책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 시수도 별도로 했어. 다만 시험 볼 때는 그 사회 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사회 그 과목에 속하기 때문에 시험 볼 땐 같이 봤어요. 그래서 국사에서 문제 20문제, 뭐 10문제, 사회과는 10문제 이런 식으로 20문제 본다면 이렇게 각각 같은 시험에서 봤어. 시험지는 같이 하고 다만 책하고 시수는 달리 분리시켰어요. 이렇게. 그리고 인제 사회과 통합을 강화하고 고등학교에서는 공통사회를 시하고요. 그리고 필수 과목을 배우도록 했다. 지금도 그렇죠. 통사란 이런 거 배우죠. 그러나 이 사회과 통합의 강화는 뚜렷한 이론적 근거나 통합 과목에 대한 구체적인 구상이 없이 추진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그래서 학문적 체계성이 강조되는 고등학교 단계에서 본질적인 성격이 다른 역사, 지리, 급밖의 사회과학의 내용들 하나 묶는 것은 체계적인 국가교육 구성이라는 면에서 볼 때 사실상 무리였다. 또 사회 현상에 대한 분석이나 사회적 사건에 대한 의사결정 중심으로 역사가 통합된 것은 역사인식의 본질을 무시하고 역사과 역사적 사고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더구나 국사는 사회과에 통합되었지만 정작 일반 사회의 내용이나 성격에 많은 공통성을 가지고 있는 국민윤리는 여전히 독립교과가 나왔으며 그래서 이 도덕과가 한동안 이제 뭐냐면 독립교과가 나왔고요. 그래서 예전에 사회과가 있었고 도덕과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있는데 지금은 이제 도덕과가 이게 들어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15년 지금 개정교육과정으로 해서 이제 다시 분리된 걸로 이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왔다 갔다 해 도덕과가. 그래서 통합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 기여 현상을 보였다. 그래서 이 도덕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상당히 이제 말빨이 센 것 같아요. 거기 도덕가 출신의 그 장학사들도 많고 그래 갖고 얘들이 한동안 이제 뭐냐면 그 도덕가라고 이제 독립교과 유지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TU도 많고 지금도 TU가 되게 많잖아요. 자 뭐 이렇게 있고 그래서 전반적인 6차 교육 과정은 국사학과의 사회과 한호 및 사회과 통합 강화 움직임으로 역사교육이 약하고 이어져 역사학이나 역사교육에 커다란 반발을 초래하기도 했다. 결국에 국사를 필수 과목으로 하는 대신에 고등학교의 이제 공통사회는 다시 상하 두 권으로 나누었고 그 상권은 일반 사회, 학원은 한국적인 내용을 다루는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다. 여기에서 뭐 국사가 필수 과목이라는 건 아주 당연한 건데 왜 여기다 이 말을 집어넣냐면 그 당시에 6차 교육 과정에서 논의했던 내용들 중에 뭐냐면 그때 이제 융합형을 강조한 일반 사회 교수들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국사를 배울 필요 있냐? 국사라는 과목을 왜 따로 필수 배울 준비 있냐?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해대면서 이제 뭐냐면 국사를 선택 과목으로 만들자. 뭐 이렇게 한 거야. 그래서 원래 이걸 이제 뭐냐 정식 그 교육 과정에 편입시키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교육 과정 초안이 그 외부에 유출되면서 여론의 방향이 안 좋게 변한 거야. 어떻게 한국사를 그 뭐냐면 선택 과목 하냐. 그래서 결국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필수로 해 놓은 거야. 대신에 위상이 상당히 약해졌죠. 시수도 줄어들었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회 교과 안에 역사가 포함돼 있고 물론 이제 역사 교과서나 시수는 따로 편제돼 있지만 자 이런 식으로 위상이 좀 약화됐던 거죠. 그래서 6차 교육 과정에서 이제 뭐 전반적으로 사회과가 융합형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는데 그 뒤에는 이제 있으니까 각자 읽어 보시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고등학교 국사 내용을 볼게요. 고등학교 국사는 사회과의 한 과목으로 6 단위로 운영되도록 했다. 6 단위라는 것은 인제 1 학기당 3 시간씩 배우는 거죠. 그래서 국사는 수업 시수면에서 종족의 차이가 없었으나 국사과라는 독립교과였던 것이 중학교의 경우에는 사회과 내용으로 한 영역으로 그다음 고등학교는 사회과에 속한 한 과목으로 그 이상이 낮아졌죠. 그리고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사 선택 과목 바뀌면서 세계사 교육이 약화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내용 조직 측면에서 보면 어 그 비슷비슷해요. 종전의 인제 교육 과정하고. 그래서 초등학교는 생활사 중심의 주제학습, 중학교는 정치사 중심의 통사, 그다음에 시대 중심의 개념체계, 향토사 학습 및 사회과 다른 영역과 관련된 사고, 고등학교는 분류사 중심의 심화학습을 원칙으로 문화사를 중심으로 하되 전체적인 균형을 유지하면서 사회경제사를 강조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요 밑에는 뭐 각자 보시고 고등학교 국사의 경우 시대 구분을 강화해서 그래서 각 대단원의 첫 번째 중단은 고대사 형성, 중세사의 전환, 근세사의 전환, 근세사의 지향 같은 시대의 성격을 언급한 단원을 뒀고요. 예전부터 이제 시대 구분을 했지만 이때는 이제 형성이나 지향이나 전환이나 말 써서 시대 구분의 의미를 뭐냐면 한층 강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밑에 내용을 각자 보시고 그다음 중학교 사회 내용 조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그 융합형을 강조했다. 파이형 구조라고 하는데 뭐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건너뛸게요. 이 부분은. 자, 그다음에 중학교 이제 내용 구성에서 좀 보면 1학년에서는 주변의 어떤 사회 형성에 종합적으로 접근하되 우리나라 이웃나라와 시 공간적 배경을 중심하고 있다. 그리고 2학년에서는 공간적 배경을 먼 나라 시간적 배경을 근현대 중심으로 하되 현대사의 형성의 특성을 했으며 시대 이전에 우리나라 시대사를 전개를 하도록 있고 3학년은 세계사적 시각에서 우리나라의 정치, 법, 경제, 사회 문화 형성의 문제, 현대사의 재문제, 시대 이후에 우리나라 역사 전개의 내용 조직을 원칙했다. 그 융합형을 강조했다. 파이형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각자 보시고 고등학교 이제 세계사 내용 조직 볼게요. 고등학교 세계사는 고중세사는 문화권 학습, 근현대사는 주제 중심 구성의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이거 4차도 유지됐고 5차도 있고 6차도 계속 진행이 되죠. 자, 단원 구성에 눈에 띄는 점은 각 대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으로서 그 단원의 시대적 성격을 다루도록 했다는 점이다. 그래서 그 단원의 학습을 통해 시대적 전반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머지 단원의 그 시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첫 그러니까 중단원 들어가기 전에 대단원 들어가기 전에 첫 입구 단원 있죠. 소단원이나 이런 그 중단원 정도의 그 뭐냐면 각 시대 특징들을 언급한 내용도 있어요. 예. 이런 것들. 자, 그래서 이렇게 있고 이건 뒤에 부분을 각자 읽어 보시고 자, 그다음에 이제 7차 교육까지 넘어갈게요. 7차 교육과정. 자, 이 7차 교육과정도 예전에 7차 교육과정 실시할 때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지금은 거의 안 나오긴 하죠. 그렇지만 가끔씩 이제 뭐냐면 과도기 시기, 새로운 교육과정 넘어가는 그 시기에 낼 게 없으면 3차 교육과정 교수 용어기 그다음에 7차 교육과정을 잠깐 언급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7차 교육과정도 좀 볼 필요 있어요. 지금도 엄밀히 말하면 7차 교육과정이에요. 근데 예전처럼 교육과정을 완전히 리셋해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부분 개정을 하는 거죠. 09년, 15년, 뭐 22년 개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7차 교육과정 안에서 큰 틀에서 이렇게 개정이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예. 자, 7차 교육과정을 보면요. 1997년 12월에 고시되었고 2000년 초등학교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7차 교육과정은 외형적 체제에서 이전에 비해 커다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자, 우선 초, 중, 고등학교의 학교급별 교육과정 없애고 초등학교는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개 학년의 교육과정 크게 1학년, 10학년 국민 공통 기본교육과정과 함께 11학년, 12학년은 심화선택 과정으로 나눴다. 그래서 여기에서 학교급별 교육과정 없앤다는 거는 그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명칭을 안 쓰고요.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쓴다는 거야. 그러니까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하는 것은 그 11학년, 12학년이고 고등학교 1학년, 10학년이겠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1학년부터 초등학교 1학년부터 10학년까지는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 그다음에 11학년, 12학년, 고등학교 2, 3학년 심화선택 과정으로 나눴죠. 자, 1, 2학년 통합적 과정을 구성되었으며 3학년에서 10학년까지 10개의 국민공통 기본 교과를 두고 매년마다 한 개 교과당 한 개 과목씩 10개 과목을 학습하는 원칙을 포방하였다. 원칙을 하고 있다. 그다음에 수준별 교육 과정을 이제 포방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수준별 교육 과정은 아이들 수준에 맞게 수요자 중심의 교육 과정을 포방을 하면서 했던 건데 여기 눈여겨볼 게 영어와 수학은 단계형이고 사회나 과학은 심화 보충형 이렇게 이제 나눴어요. 그래서 이게 심화 보충형이 뭐냐면 여기 심화 과정은 이제 앞에서 얘기한 요 고등학교 2, 3학년 때 이제 뭐냐면 선택 과목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그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 이제 등장했던 것이
근현대사, 한국 근현대사죠. 그다음에 세계사가 되죠. 요 명칭 외워두세요.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어요. 한국 근현대사와 세계사를 선택할 수 했다는 거. 이렇게 이제 있죠. 근데 이 보충형 같은 경우에는 어 이게 그 당시 절대평가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성취 수준에 못 미치는 애들을 데리고 그냥 하는 건데 별다른 교재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본 과정하고 심화 과정만 줬다는 것이 인제 뭐냐 특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거는 인제 그 7차 교육 과정은 교육의 다양화와 그 학생 중심의 교육 과정의 취지와 달리 이렇게 있는데 제가 잠깐 잘못 설명을 한 게 있거든요. 제가 인제 그 맞다, 맞다, 맞다. 예. 제가 좀 잘못 설명했는데 다시 할게요. 예. 이게 제가 착각했어. 예. 잠깐 다시 설명할게요. 이 심화 보충형에 관련돼서 좀 이렇게 지금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헷갈려 가지고 자, 심화 보충형은 여기에서 인제 사회 과목이나 역사 과목에서 이제 역사가 사회과 들어가죠. 그래서 인제 여기에서 좀 더 이제 더 나간 애들은 심화 어 그리고 그다음에 좀 성취 수준이 떨어진 애는 보충으로 한다는 건데 그 보충 과정은 이제 기본 교육 과정에서 두고 규정한 학습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사람 아이들 대상으로 별도의 교육 과정 두지 않고 기본 과정 대풀이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기본과 심화 과정 이렇게 나누는 거고요. 예 여기. 그러니까 국민 공통 교육 과정에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고등학교 2-3 학년 때 심화 선택을 하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거는 요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심화 선택 과목으로서 뭐냐면 한국 근현대사 과목과 그다음에 세계사 과목이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돼요. 요거 좀 수정해서 들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나 7차 교육 과정은 교육의 다양화와 학생 중심의 교육이라는 취지와 달리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시행이 본격화되기 이전부터 커다란 비판을 직면하고 있었다. 자, 전반적인 방향이 신자유주의 이념에 입각해서 교육을 경제 논리로서만 다룸으로써 오히려 경쟁과 교육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그래서 교육이 인간의 기르기보다는 기능을 기르는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까지는 이제 7차 교육 과정이 인제 비판 관련된 내용인데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한물간 비판이고 지금도 인제 넘어가고 마지막 단락을 볼게요. 자, 7차 교육 과정에서는 역사 교육도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역사는 6차 교육 과정과 마찬가지로 사회과에 속해 있다. 지금도 계속 사회과에 속하고 있죠. 그래서 사회는 3 학년부터 10 학년까지 학습하게 된다. 단 국사의 경우에는 사회과와 다른 영역과 달리 중학교, 고등학교에서는 별도의 수업 시설을 두고 별도의 교과서를 가르칠 수도 융통성을 부여했다. 자, 이에 따라 실제 독립된 교과서에서는 중학교는 2 학년 주당 1 시간, 3 학년은 주당 2 시간, 고등학교는 1 학년은 각각 그 1 학년 4 단위로 학습하게 됐다. 그래서 중학교에서 종전에 비해 1 시간씩 줄어든 분량인데 예전에 인제 6차 같은 경우에는 그 중학교는 각각 2 시간씩이었죠. 그러니까 1 학년, 2 학년이 이게 원래는 2 시간, 이 2 시간 이렇게 했는데 2 단위였죠. 근데 이게 1 단위, 2 단위로 바뀌었단 말이야. 그러면 그만큼 줄어든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사의 수업 시수가 줄인 것이다. 자, 중학교 세계사의 경우에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사회과의 다른 영역과 같이 묶어서 배웠죠. 그래서 7차 교육 과정까지는 제 생각이 아니라 그때까지는 일사 선생님이 세계사를 배우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르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 갖고 지금도 뭐 일사나 지리 선생님이 세계사를 가르치죠. 중학교 상치 과목으로서. 예. 한국사도 가르치고. 근데 그땐 더 심했어. 지금이야 그냥 역사만 과목으로 이렇게 분리돼 있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회 과목 안에 세계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역사 선생님이 가르치는 보다는 일사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예. 근데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자, 그 뒤에는 각자 읽어 보시고 한국사에 이제 보면 이제 고등학교 2-3 학년 때 심화 선택을 하잖아요. 자, 이 심화 선택에서 인제 한국사 관련된 과목을 명심을 해 줘야겠죠. 한국 근현대사와 세계사라는 과목 외워 두세요. 요거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어. 예. 요 부분은 기출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세계사 교육이 이제 뭐냐면 심화 선택 과정에서 9개 과목 중에 하나로 이제 전락함으로써 예전에도 세계사를 선택 안 했는데 요즘에 그 뒤로 세계사 계속 선택 안 하죠. 예. 지금도 그렇고. 자, 그래서 이제 세계사 교육이 상당히 약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인제 뒤에 넘어가서 그 단원 구성이나 내용 조직을 좀 볼게요. 중학교 국사의 경우에 인제 제4 차 교육과정 이래 계속된 2 학년은 정근대사, 3 학년 근현대사 학습하던 체제가 무너지고, 왜냐하면 앞에서 이제 시수 변화하고 연결돼서 보시면 돼요. 시수에서 이제 보면 2 학년은 주당 1 시간, 3 학년은 주당 2 시간 나누잖아요. 근데 이럴 경우에는 인제 내용 분량이 많아지니까 조정을 한 것 같아. 그래서 2 학년 1 시간대 배우니까 고요까지, 그다음에 3 학년은 2 시간이니까 조선 이후로 학습반으로 바꿨다. 요거는 1 시간, 요거는 2 시간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이는 수업 시수가 2 학년은 1 시간, 3 학년, 2 학년 2 시간이 됨에 따라서 2 학년, 3 학년 간의 시수 균형이 무너졌기 때문이다. 요 내용 좀 기억을 해 주세요. 요거. 요거 예전에 09년 기출문제에 언급됐던 부분이야. 그 부분. 자, 한편 수업 시수가 감소되고 학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 단원이었던 우리나라 역사, 우리나라 생활이 폐지됐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비슷비슷한데, 정치사 중심의 통사적인 구성이나 원칙에 따라 사회경제사, 문화사 부분은 중학교 국사 과정에서 대폭 빠진 것도 특징이다. 이렇게 있고요. 자, 이러한 구성 체제에 따라서 6차 교육 과정에 시행된 중단어, 소단어 체제에서 주제 중심의 단어명 대신에 다시 그 대단원, 중단원, 소단원 체제의 왕조 이름으로 단원명을 한원했다라는 거죠. 중학교 때 그렇게 한원했고요. 물론 지금은 이제 다시 이제 고등학교도 이제 중학교도 이제 시대 구분에 적용되지만 실제 오리지널 때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고등학교 국사는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이 1 학년에서 배우게 함에 따라 국사 교육이 중학교 2 학년, 고등학교 1 학년까지 3개 학년이 계속되게 됐다. 그러니까 이게 계열성에 문제가 생긴 거죠, 계열성에. 그래서 중학교 배웠던 내용이 고등학교에 그대로 가는 거야. 예, 그대로. 자, 그래서 이로 인해서 중고등학교의 국사 교육을 어떻게 개혁할 것인가 더욱 커다란 과제가 됐다. 그래서 나중에 인제 09년 개정부터는 주로 인제 뭐냐, 중학교는 정근대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또 인제 요 시수 문제로 이제 근현대를 너무 강조하니까 이 근현대 강조하면 인제 그 뭐냐면 그 당시에 한나라당인가 해서 인제 어 자기들이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이게 조절하려 갖고 뭐 결국에는 8대 2로 갔다가 7대 3으로 갔다가 5대 5로 해서 또 이런 원칙들이 붕괴돼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인제 뭐냐면 중학교는 정근대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바뀌죠. 하여튼 왔다 갔다 해, 요 비중이. 하여튼 요렇게 해서 인제 계열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를 어 논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 해결하려고 했던 거죠. 중학교는 정근대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자, 내용을 차이를 둬서 인제 계열을 하려고 했지만 이것도 정치적 문제 때문에 왔다 갔다 했고, 결국에는 어 했다가 다시 이제 15년 개정 들어오면서 예전에 인제 했던 것처럼 또 계열화가 이렇게 내용별로 조직이죠. 중학교는 정근대사, 고등학교는 근현대사. 예, 이런 것도 좀 기억을 같이 해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인제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이렇게 쭉 있는데 요 부분이 좀 약간 좀 기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요게 이제 고등학교 국사의 내용 조직 관련된 내용인데, 이게 이제 뭐냐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분야사 중심으로 내용 조직을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내용을 조직했냐면, 이거 인제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건데, 자, 지금은 고대, 중세, 근세, 근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고, 정치, 경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대기고 그 밑에 이제 주제도 이렇게 고 하죠, 분야별로.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정치사, 경제사, 사회사, 문화사 이렇게 있고요. 정치사 같은 경우에는 그 안에다가 뭐냐면 고대 정치, 중세 정치, 근세 정치, 근대 정치 이렇게, 경제도 이런 식으로 고대 경제, 중세 경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분야사도 이렇게 있죠. 그리고 다만 이제 여기에 근현대사하고 그다음 그 앞에 선사시대 부분은 따로 인제 해 가지고 단어를 만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대와 근세를 이런 식으로 내용 조직을 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거야.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러면 근현대사가 나중에 이제 배우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조직하면 중학교 때 근현대사를 배우고 고등학교 때는 근현대사를 전혀 배우지 못하는 효과가 나. 왜냐하면 근현대사 마지막 그 단원에 배치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내용 시간 부족으로 2시간에 다 할 수 없으니까 근현대사 그냥 안 배우고 건너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심화 선택 과정에 근현대사 선택하지 못한 애들은 어 이 고등학교 내내 근현대사 못 배우고 중학교 때 잠깐 배운 거 외에 인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아니면 근현대사 못 배우는 거야. 그래 갖고 나중에 이제 실전 교육 과정에 교과서 개정을 할 때 이때 국정교과서라는 개정이에요. 여기를 이제 뭐냐면 근현대사 부분을 다시 여기에다 집어넣어서 예. 그래서 정치에서는 고대, 중세, 근세, 근대, 근현대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예. 그래서 근현대를 배우도록 이렇게 했거든요. 자, 이렇게 인제 내용 조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는 여기 근현대사 부분을 이렇게 중간에 인제 뭐냐면 따로 독립된 단어 뒀다는 것까지만 서술하고 있어요. 후에 이제 국정교과서 안에서 요게 비판을 받으니까 요게 안에 들어간 내용은 빠져 있거든요. 이건 아마 이 파란 책이 쓰여진 시기가 구년사가 요치 주제사 분야사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있어요. 그럼 내용을 읽어 볼게요. 자, 고등학교 국사는 정근대사 중심으로 한 전면적인 분류사 체제를 취하고 있다. 전체 6개 대단원 중 역사 이론에 관한 도입 단원인 한국사의 바른 이해와 분류사적 접근이 사실상 불가한 선사시대를 제외한 나머지의 4개 단원,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구분하고 각각의 단원에서 고대, 중세, 근현대 4개 단원을 나눈 평성 형태를 취하고 있다. 아, 여기는 개정판이겠네요. 여기 근현대가 들어가네. 원래 근현대가 따로 이제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 들어가는 걸로 돼 있는데 하여튼 이거는 국사교과서 개정 이후인 거네요. 예. 원래 오리지널 국사교과서 내용이 아니라 두 번째 개정할 때 내용인데 요거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서는 지금 요게 빠져 있거든요. 아마 이건 개정 후에 인제 파란책 개정 후에 인제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분야사 중심으로 이제 조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그러나 이러한 정근대사 중심의 이제 교과서 내용은 기형적인 교수 용어가 비판받았다. 더구나 만약 학교나 학생들이 고등학교 2, 3학년 때 심화선택 교육과정을 가정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선택하지 않는 경우 근현대사 교육 강화라는 교육과정 구성 원래 취지와 정반대로 고등학교에서는 사실상 근현대사와 현대사 아예 배우지 않게 되는 우려도 낳고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실전 교육 과정에서는 중학교 사회의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가 내용 요소의 축소를 표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종전의 사회과 내용이 너무 많아 학생들이 부담을 주고 암기를 조작하는 비판에 따라 내용 요소를 30% 줄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 과정의 이러한 방향은 실제 세세한 역사적 사실보다도 단원 숫자를 줄이는 것에 나타났다. 이에 따라 남부아시아와 아프리카 지리가 별 연관 없이 한 단어를 묶인다든지 문명의 성립부터 근대에 이르는 중국사 전체가 중단원 하나에 포함됨으로써 오히려 학습을 어렵게 하고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다. 이렇게 있죠. 그다음에 중학교 사회 중에 역사 영역의 또 다른 특징을 삼을 수 있는 것은 역사학의 일반에 대한 이해를 다루는 단원이 인간사의 역사라는 것이 신설되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사의 역사라는 것은 사실상 가장 먼저 나오는 역사 영역 단어고 이 단원 학습을 통해서 학생들로 하여금 역사적 사실의 특성과 연구 방법을 익힘으로써 앞으로 역사 학습의 길잡이 역할을 하게 했다는 것이다. 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지금도 계속 남아 있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역사학이 어쩌고 뭐 역사 연구가 어쩌고 그런 내용도 있잖아요. 자, 고등학교 세계사 내용도 몇 가지 변화를 보이고 있다. 가장 커다란 변화는 강대국 중심의 역사를 지향하고 전 지구촌의 역사 구성이라는 취지 안에 그동안 빠졌던 약소국 역사, 즉 기타사죠. 예. 기타사 내용이 교육과정에 보완됐다는 점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타사 부분이 그 많이 이제 비중이 늘려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09년 개정 교육과정에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09년 개정 교육과정 세계사 내용 보면 오세아니아사도 집어넣었어. 오세아니아사 있고 아프리카사도 상당히 자세하게 집어넣고 남미의 인디언들의 역사도 있잖아요. 그 내용들도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15년 개정 교육과정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거의 빠졌죠.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기타사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얘들 공부할 분량이 늘어난다 해서
많이 빠지고 종전에 중국사와 서양사 중심의 역사 세계사로 다시 구성이 됐어요. 예. 그래서 기타사를 공부하시려고 하면 인공 공부에서 15년 개정교육과정보다 차라리 09년 개정교육과정을 보는 게 나아요. 거기는 자세히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이제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뭐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 고대 중세사가 교육과정에 포함된 건 이를 말해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도 반드시 모든 나라의 역사를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다뤄야 하느냐 비판도 제기되었다. 오히려 우리나라 역사와 직접 관련돼 있는 나라들의 역사를 중심으로 세계에서 교육을 하지 않느냐 주장했다. 요 주장들이 15년 개정교육 과정에 반영이 돼 있죠. 예. 그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뭐 6차 교육 과정에 뭐 형성 내용들이 있는데 뭐 여기 각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그냥 건너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7차 교육 과정 전반적으로 봤어요. 예. 그래서 1차 교수 용어기부터 7차 과정 교육 과정 봤는데 뭐 이거 다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뭐 시간 없으신 분은 기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발췌독 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인 부분이거든요. 자, 그리고 제가 인제 그 22년 개정교육과정 지금 바뀌었잖아요. 그 22년 개정교육과정은 제가 따로 별도의 시간을 두면서 일 주일마다 계속 지금 올리고 있거든요, 강독 내용을요.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게 있고요. 그리고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76 번입니다. 예. 첫 번째 인증번호 76 번입니다.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을 다 끝났고 그다음에 이제 볼 게 뭐냐면 다시 인제 그 남색책 관련된 내용을 돌아갈게요. 그래서 앞 시간에 인제부터 정근대 역사교육, 갑오개혁 이후의 역사교육, 조선교육령, 그다음에 교수 용어기 1 차에서 7 차까지 쭉 했어요. 자, 요번에 이제 살펴볼 게 뭐냐면 사학사 관련된 내용이에요, 사학사. 예. 요 사학사 관련된 내용인데 여기가 좀 넘어가기가 좀 예매하긴 하거든요. 하는데 좀 쉬었다가 예, 곧바로 인제 사학사 관련된 내용 넘어갈게요. 예.